혜성이 목성 궤도를 지나자마자 수년 동안 무작위로 폭발해왔지만 왜 이 작은 폭발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혜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혜성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 혜성이 단 2시간 만에 거의 300배 더 밝아지고 이틀 동안 4번이나 예고 없이 폭발하며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100만 톤이 넘는 파편을 뿜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것은 이 폭발의 명확한 원인을 모른다는 것과 태양으로부터 그 어떤 극적인 영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과는 전혀 다른 특이한 얼음 천체일 뿐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비의 혜성 센타우르 29P에 대해 알려진 모든 것과 왜 이 혜성이 그렇게 격렬하게 폭발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가정을 뒤집는 제임스 웹 망원경의 최근 발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27년 함부르크 천문대의 두 천문학자 아놀드 슈바스만과 아르노 아르토 바크만은 밤하늘 사진을 비교하던 중 센타우루스 29P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주기 혜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센타우루스 29P는 나중에 목성과 해왕성 사이를 공전하는 태양계 작은 천체들의 집합체인 센타우루스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이들은 신화 속에 나오는 반인 반마의 켄타우로스처럼 혜성과 소행성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혜성입니다. 켄타우로스는 카이퍼 벨트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스 행성들의 미묘한 중력 영향으로 인해 결국 태양계 내부로 이동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켄타우로스는 일반적으로 타원형 모양의 불안정한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혜성들은 결국 목성계 혜성에 합류하거나 태양계에서 완전히 튕겨져 나가거나 태양계 내부로 튕겨져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대부분의 혜성처럼 켄타우루스는 카이퍼 벨트에서 목성계 혜성으로 이동하는 과도기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켄타우루스 29P가 목성계 혜성으로 궤도가 바뀌는 2038년 초에쯤에는 태양계 내부로 발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켄타우루스 29P는 나중에 중요해질 두 가지 큰 측면에서 대부분의 켄타우루스와 다릅니다. 첫째, 궤도가 타원형이 아닙니다. 태양 주위를 거의 완벽한 원을 그리며 돌고 있습니다. 둘째, 지름이 60km에 달하는 큰 천체입니다. 모든 켄타우루스의 크기보다 대략 96% 정도 더 크며 알려진 혜성 중 가장 큰 천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주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목성의 위성 2호 다음으로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활동적인 천체로 연평균 약 30회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폭발의 40%는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폭발은 불규칙적이고 갑작스러우며 매우 강렬합니다. 폭발 후 혜성은 약 2~3시간 만에 최대 밝기에 도달합니다. 2024년에는 48시간 동안 4번 폭발하여 평소보다 거의 300배 더 밝게 나타나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압된 샴페인 병에 코르크를 튀기는 것처럼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100만 톤이 넘는 파편을 우주로 발사했습니다. 주요 폭발은 5일과 7일 후에 2번의 작은 폭발을 촉발했는데 이는 혜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폭발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고 강력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훨씬 더 큽니다. 2021년 9월 센타우르 29P는 40년 만에 가장 큰 폭발을 경험하며 5번 연속 폭발했습니다. 엄청난 폭발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것을 알아차린 것은 과학자들이 아니라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센타우르 29P 역사상 진기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폭발은 천문 관측이 취미인 아마추어 천문가들에 의해 처음 관찰됩니다. 뒷마당 망원경을 꺼내 무작위로 폭발하는 센타우루스의
수백만 달러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장비를 설치하도록 승인을 받는 것이 더 쉽습니다. 과학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자 귀중한 허블 관측 시간을 확보하여 자세히 관찰을 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불운하게도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센타우르 29P 관측 예정일 전날 허블 망원경은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센타우르 29P의 이러한 분출을 설명할 수 있는 특성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폭발이 화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코 뜨겁게 불타는 화산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사실 얼음 화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타우르 29P를 냉동 화산 해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해성은 일반적으로 얼음, 먼지, 그리고 주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가스로 이루어진 얼음 껍질로 덮여 있습니다. 얼어붙은 얼음 상태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사선은 지각을 고체해서 기체로 약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내부 압력이 상승합니다. 결국 분출이 너무 심해지면 외피가 갈라지면서 해성 내부에서 원시 마그마가 맹렬하게 분출됩니다. 원시 마그마는 얼어붙은 물, 암모니아, 염분, 그리고 메탄과 질소가스 같은 휘발성 가스가 섞인 혼합물입니다. 해빙 화산 덩어리인 29P의 중심부에 있는 핵은 탈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파편은 중력에서 벗어날 만큼 빠르게 분출되지 않습니다. 잔해의 대부분은 센타우루스 표면으로 떨어져 지각을 재형성합니다. 이는 2021년 해성 핵 주변 폭발에서 보았듯이 5일 정도 후에 노크온 폭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분출된 먼지와 얼음 입자는 흐릿한 반사 구름을 형성하여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지속되어 해성을 때로는 몇 배나 더 밝게 보이게 합니다. 12P와 같은 일부 극저온 화산 해성은 폭발 중에 형성되는 뿔 모양의 깃털 때문에 악마 해성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태양 주위를 매우 타원형 궤도로 공전합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활동적이고 불안정해집니다. 하지만 센타우루스 29P는 타원형이 아닌 원형 궤도에 있습니다. 항상 태양으로부터 거의 같은 거리에 있으므로 태양 복사를 비교적 고르게 흡수하고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한 활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분출은 그렇게 불규칙적이지 않고 그렇게 불규칙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센타우루스 해성 분출의 관계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수년 동안 일부 과학자들은 이 분출이 57일이라는 느린 자전 주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해 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들은 주요 분출이 52일에서 60일마다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더 작은 분출 사건도 30일과 90일마다 충분히 규칙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해성을 지배하는 일종의 계절적 주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타우르 29P의 분출은 거의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도나 정확한 시점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우리의 주먹지라는 친구가 언제 폭발할지 예측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2023년 4월, 과학자들은 해성 핵을 둘러싼 빛이 그 어느 때보다 희미해진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가스 방출 속도가 느려졌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핵 내부의 압력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축적되어 분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센타우르 29P는 바로 그날 늦게 작은 분출을 일으켰습니다. 이 기묘하고 불안정한 작은 세계에서 분출을 예측한 최초의 성공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단순히 무작위성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의 틀에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돌파구처럼 느껴졌고
제임스 웹 덕분에 또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우리는 센타우르 29P에서 이산화탄소를 감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해성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양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분출의 원인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24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데이터는 그것이 절반의 답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센타우르 29P에 대한 이전 전파 관측 데이터는 일산화탄소가스 Z가 지구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웹의 근적외선 분광기는 Z의 구성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일산화탄소 Z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는 남쪽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북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북쪽과 남쪽 방향에서 나오는 두 개의 이산화탄소 Z도 발견했습니다. 해성에서 최초로 가스를 확실하게 감지했습니다.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의 함량 차이는 센타우르 29P가 하나의 천체가 아니라 여러 천체가 서로 달라붙은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스 분출 자체의 원인 과학자들은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센타우르 29P와 관련된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산화탄소 농도를 설명하는 흥미로운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매우 휘발성이 강하며 순수한 일산화탄소 얼음은 25켈빈의 낮은 온도에서도 승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센타우르 표면 근처에 보관되었다면 오래전에 모두 빠져나갔을 것이므로 표면 아래 깊은 곳에 가두거나 보존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가능한 해결책 중 하나는 비정질 얼음입니다. 지구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얼음은 결정질 형태입니다. 결정질 얼음은 분자들이 구조적이고 질서정연한 배열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비정질 얼음은 빽빽하게 뭉쳐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결정질 얼음보다 밀도가 낮아지고 77켈빈 이상의 온도에서도 구조 내의 기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정질 얼음은 자발적으로 결정질 얼음으로 변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이러한 변환이 더 빨리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갇힌 기체가 방출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센타우르 29P의 핵에 갇힌 일산화탄소와 함께 비정질 얼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얼음이 결정 형태로 변환되고 있다면 높은 수준의 일산화탄소는 바로 그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얼마나 타당할까요? 분석해 보겠습니다. 센타우르 29P는 30켈빈에서 40켈빈 사이 온도의 카이퍼 벨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모든 얼음이 비정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1천만 년 동안 현재 위치로 이동하면서 77켈빈 이상에서 결정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6에서 태양으로부터 천문 단위 거리만큼 떨어져 온도가 115켈빈까지 상승했고 비정질 얼음이 결정질 얼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정질 얼음이 결정질 얼음으로 변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앞서 센타우르 29의 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먼저 연구원들은 알려진 작은 센타우루스 4개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지름이 1km에서 6km 사이였고 센타우르 29P와 비슷한 궤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센타우루스들이 비정질 얼음을 결정질 얼음으로 변하는데 100만 년에서 600만 년이 걸릴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위치에 도달할 때쯤이면 이미 모든 갇힌 가스가 방출되어 완전히 결정질 얼음이 되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29P 크기의 센타우루스가 모든 비정질 얼음을 변환하는데 6천만 년에서 1억 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 계산이 맞다면 센타우루스는 비정질 얼음이
5천만에서 6천만 년만 변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센타우루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밀도가 낮은 비정질 얼음을 밀도가 높은 결정질 얼음으로 변환하면 핵의 전체 부피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중심부 표면과 내부의 구조적 결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후의 동굴, 산사태, 싱크홀 생성 사건이 센타우루스의 불규칙한 분출이 원동력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쾌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합니다. 센타우루스 29P는 가스를 천천히 누출하지 않습니다. 폭발적으로 분출하며 때로는 1년에 여러 번 분출합니다. 그 압력이 어떻게 빠르게 축적되어 여러 차례의 폭발을 연달아 일으킬 수 있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센타우루 29P가 왜 그렇게 밝게 빛나는지, 그리고 가스 방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 매우 활동적인 우주 천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연구 분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연구는 태양계 외곽에 있는 얼음 천체들이 얼마나 뜨거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는 아직 원하는 만큼 많이 알지 못하지만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그 미스터리를 풀기 시작하고 있으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같은 놀라운 도구 덕분에 우리는 우주를 횡단하는 혜성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낼 것입니다. 2024년 12월에 발견된 최소 40m에서 최대 100m 크기의 소행성 2024 YR4 소행성입니다. 이 소행성의 궤적을 분석한 결과 2032년 12월 22일 지구에 충돌할 확률이 1.6%, 즉 63분의 1로 추산됐습니다. 이 소행성 2024 YR4는 아폴로 U형, 다시 말하면 지구 횡단 근지구 천체로 분류됩니다. 이 소행성은 2024년 12월 27일 칠레의 소행성 지구 충돌 최종 경보 시스템 기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025년 1월 31일 현재 2024 YR4는 토리노 등급 3급으로 평가되었으며 2032년 12월 22일에 지구에 충돌할 확률은 63분의 1이고 2032년 이후에도 지구에 충돌할 누적 확률은 63분의 1입니다. 나사는 팔레르모 기술 충돌 위험 등급을 2024 YR4의 경우 -0.47로 배경 위험 수준보다 3배 낮은 충돌 위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견은 행성 방어 대응의 첫 번째 단계를 촉발시켰으며 사용 가능한 모든 망원경에 해당 천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소행성에 대한 예비 분석 결과 회전 주기가 19.5분에 가까운 바위로 된 S형 또는 L형 소행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행성은 발견되기 이틀 전인 2024년 12월 25일에 지구에서 82만 8,800km, 즉 지구와 달의 거리의 2.156배 거리까지 접근을 했으며 지금은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근접 접근은 2028년 12월 17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이 되며 2025년 4월 초순이면 2024 YR4는 지구에서 너무 멀어져서 2028년 6월까지 가장 큰 망원경으로도 관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 YR4는 2025년 2월 6일에 태양을 가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날 소행성의 위치는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미국 나사에서는 추적하는 대형 소행성 중 충돌 가능성이 1%를 넘는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돌 확률이 1% 이상인 천체에 매겨지는 토리노 3등급은 천문학자들의 주의를 요구하며 10년 이내에 근접 충돌 가능성이 있는 천체이지만 새로운 관측을 통해 0등급으로 재지정될 수도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토리노 3등급은 역대 소행성 위험 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2029년 지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소행성 아포피스가 한때 토리노 4등급 천체로 분류된 적이 있습니다. 350m 크기의 아포피스는 지금은 100년 이내엔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없는 제로 등급 천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29년 4월 지구 3만 1000km 지점까지 다가오지만 충돌 확률은 4만 5천분의 1입니다. 나사는 지구 충돌 확률이 0을 넘는 물체가 발견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라며 과거에도 같은 등급에 도달했다가 더 많은 분석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이 여러 개 있었던 만큼 이 소행성도 0으로 재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팔레르모 등급에 따른 잠재적 위험 소행성 1744개 중 위험 순위 1위에 이 소행성을 올린 상태입니다. 팔레르모 등급은 소행성의 충돌 확률과 예상 충격을 합쳐 표시한 것으로 음수값은 충돌 확률이 매우 낮거나 충돌하더라도 미미한 피해만 발생한다는 걸, 양수값은 충돌 확률이 높고 충돌 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 소행성의 팔레르모 등급은 -0.53입니다. 이 소행성이 만약 지구로 돌진하여 충돌한다면 히로시마 원폭 500배 폭발력을 가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소행성의 정확한 크기를 추정하려면 소행성의 표면 빛 반사율을 알아야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소행성이 2028년 12월 지구에 다시 근접할 때 크기와 충돌 확률을 더 정확히 계산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소행성이 충돌하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까요? 1908년 시베리아 퉁구스카에 떨어진 운석이 40m 크기였으며 이때 충격으로 2150제곱킬로미터의 숲이 파괴됐습니다. 크기가 100m라면 웬만한 도시 전체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직경이 약 50m, 이 소행성의 최소 추정치에 가까운 크기라고 가정한다면 충돌 에너지는 약 8메가톤 TNT에 해당합니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폭발은 체랴빈 스크 사건보다 16배 강한 충격파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 충격파는 7,000개의 건물에서 창문을 날리고 1,500명이 부상을 입게 했습니다. 최대 추정치인 100m 직경을 기준으로 하면 충돌 에너지는 50메가톤 TNT로 이는 대략 핵폭탄 폭발에 해당합니다. 이 폭발 에너지는 차르 봄바 혹은 3,333개의 리틀 보이를 동시 폭발할 때의 위력과 맞먹습니다. 만약 2024YR4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대기를 침입하여 들어오다 하늘에서 폭발하여 큰 폭발과 지구에 떨어지는 불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철로 이루어져 있다면 대기를 쉽게 통과하여 지구에 충돌하며 커다란 크레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유럽 항공우주국에 따르면 이 정도 크기의 소행성은 수천 년에 한 번꼴로 지구에 충돌한다고 합니다. 나사의 잠정 추정에 따르면 소행성의 충돌 에너지는 8메가톤으로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투하로 방출된 에너지의 500배 이상이며 퉁구스카 폭발 에너지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클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관측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한 충돌 가능 위치는 멕시코 인근의 동태평양과 남미 북부, 중부 아프리카, 인도 북부를 잇는 지역의 어딘가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우주국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행성 궤도와 관련한 데이터가 쌓일수록 충돌 확률은 0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며 잠재적 충돌 후보지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천문학자들의 추정치에 따르면 충돌 확률은 0.5%에서 6%까지 다양합니다. 그리 큰 확률처럼 보이지 않지만 대부분의 근지구 소행성들은 충돌 확률이 0.00001% 이하로 매우 낮습니다. 또한 추가 관측을 통해 충돌 확률이 낮아지거나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위험이 계속 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2025년 1월 동안 유럽 항공우주국이 제공한 추정치는 0.99%에서 1.32%로 상승했습니다. 나사는 현재 충돌 확률을 1.4%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측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릅니다.
어쩌면 나중에 2024 YR4 소행성이 지구에 안전하다고 판명될 수 있습니다. 토리노 등급 개발자인 리처드 빈젤 교수는 우주 매체 어스 스카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이 소행성은 관측 데이터가 추가되면서 1등급으로 떨어졌다가 0등급으로 떨어지거나 곧바로 0등급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응용물리학 연구소의 앤디 리브킨 연구원은 하지만 그런 데이터를 얻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소행성은 지구와 4,8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초속 13.5km의 속도로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궤도 주기는 4년, 근일점은 1억 2,700만 킬로미터 즉 0.85AU이고 원일점은 6억 3,300만 킬로미터로 4.23AU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소행성에 대해 너무 공황 상태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며 빗나갈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카탈리나 스카이 서베이의 엔지니어인 데이비드 랭키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지금까지 상당한 크기의 소행성이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빗나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지역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행성의 크기는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계획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IAWN은 소행성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세계 정부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에든버러 대학교의 콜린 스노드 그레스는 모니터링 노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첫 번째 단계는 확장된 관찰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충돌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자세한 측정, 정찰 및 잠재적 대책에 대한 논의를 포함할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동태평양, 남미 북부, 아프리카, 남아시아와 같은 지역이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경우 잠재적인 충돌 지점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모든 의견은 너무 걱정도 하지 말고 안심도 하지 말라는 말이 대다수입니다. 하나만한 말은 나도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도 말고 그러나 안심은 하지 맙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